어떤 사건에는 피해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는 가해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모두가 피해자라고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다른 누군가를 해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2016년 부산에서 두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그들을 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온 나라가 그들의 무사 귀환을 바랐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은 피해자였을까요? 2016년 5월 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 사라진 기억에서 그날의 진실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부산 수영구 광안동.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이 동네는 관광객들로 늘 붐볐습니다. 낮에는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이, 밤에는 광안대교의 야경을 보러 온 연인들이 거리를 채웠습니다. 카페와 횟집, 술집들이 즐비한 번화가였습니다. 해변가에서 조금만 걸어 들어가면 주택가가 나왔습니다. 복도식 아파트들, 빌라들, 단독주택들이 뒤섞여 있는 오래된 동네였습니다. 2016년 당시 이곳의 집값은 부산에서 중간 정도였습니다. 신혼부부가 전세로 시작하기에는 괜찮은 곳이었습니다. 관광지 특성상 유동 인구가 많았습니다. 여름철이면 전국 각지에서 피서객들이 몰려들었고 외국인들도 자주 보였습니다. 낯선 얼굴이 많아도 이상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누가 와도 누가 떠나도 특별히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치안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상권이 발달해 있어 밤늦게까지 사람들이 다녔고 파출소도 가까이 있었습니다. 강력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동네였습니다. 이곳 한 아파트 15층에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전민준, 당시 31살, 최서연, 당시 28살, 2015년 11월에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였습니다. 결혼한 지 채 반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이들은 평범했습니다. 특별히 잘 사는 것도 못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조용히 자기들만의 삶을 살아가는 젊은 부부였습니다. 전민주는 지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동업자 박도현 씨와 함께 일했습니다. 장사는 그럭저럭 됐습니다. 크게 벌지는 못했지만 생활할 정도는 됐습니다. 두 사람의 사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하면서 크게 다툰 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전민주는 성실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약속을 어기는 일이 거의 없었고 가게 문을 여는 시간도 정확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2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일상적으로 쓰는 것이었습니다. 가족, 친구들과 연락할 때 사용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업무용이었습니다. 이 핸드폰은 늘 가게에 두고 썼습니다. 집으로 가져오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박도현 씨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민준이 퇴근할 때 그 핸드폰은 항상 가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실종 당일에는 2개를 모두 가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왜 그날만 그랬을까요? 업무용 핸드폰에는 특정한 사람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외국에 사는 여자, 장유진이었습니다. 전민준과 장유진이 어떤 관계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내 최서연은 연극 배우였습니다. 어느 극단에 소속되어 무대에 섰습니다. 주연은 아니었습니다. 조연이나 단역을 주로 맡았습니다. 수입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일 저녁에는 연기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연기를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일주일에 사흘 정도 나갔습니다. 극단 사람들이 보기에 최서연은 열정적인 배우였습니다. 연습에 빠지는 일이 거의 없었고 대사를 외우는 것도 빨랐습니다. 성격은 활발한 편이었습니다. 극단 사람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집에서는 작은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말티즈 한 마리였습니다. 최서연은
이 강아지를 무척 아꼈습니다. 매일 산책을 시켰고 SNS에 사진도 자주 올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두 사람은 평범한 신혼부부였습니다. 서로 아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특별히 어려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빚이 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통장에는 제법 돈이 모여 있었습니다. 몇백만 원 정도는 저축되어 있었습니다. 보험 문제도 없었습니다. 고액의 보험을 들어놓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사라질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더 많아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습니다. 2016년 5월.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사라진 방식이 너무나 이상했다는 것입니다. 2016년 5월 27일 금요일, 평범한 하루처럼 시작됐습니다. 전민주는 낮부터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동업자 박도현 씨와 함께 손님들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서울에서 동생들이 내려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전민주는 동생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박도현 씨도 함께 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한편 최서연은 저녁 7시에 연기학원으로 출근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발성과 연기를 가르쳤습니다. 3시간 동안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학원 관계자들이 보기에 최서연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습니다. 밤 10시 수업이 끝났습니다. 최서연은 학원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몰고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밤 11시 45분경.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그녀의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15층 버튼을 누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집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집 안에는 그날 산 물건들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반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의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최서연이 집에서 무엇을 했는지, 누구와 통화했는지, TV를 봤는지, 씻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남편이 돌아오기까지 4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한편 전민주는 여전히 술자리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정이 넘어갔습니다. 5월 28일 토요일 새벽이 됐습니다. 술자리는 계속됐습니다. 새벽 3시가 됐습니다. 이제 끝날 시간이었습니다. 전민주는 동생들과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많이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박도현 씨가 차로 전민준을 집 앞까지 데려다줬습니다. 새벽 3시 10분경 차에서 내렸습니다. 집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담배 한 갑을 샀습니다. 캔커피 2개를 샀습니다. 새벽 3시 45분. 편의점 CCTV에 그의 모습이 찍혔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파트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이 마지막으로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집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강아지도 반겼을 것입니다. 평범한 새벽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5월 28일 토요일 날 전민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도현 씨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집안일이 있어서 가게에 못 나가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루만 쉬자는 말이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박도현 씨는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시각, 최서연의 극단에도 연락이 왔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오늘 연습에 못 간다는 문자였습니다. 극단 사람들은 그러려니 했습니다. 배우들이 가끔 컨디션 난조로 빠지는 일은 흔했으니까요. 5월 28일 두 사람은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CCTV에는 찍히지 않았습니다. 5월 29일 일요일. 이날도 두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민주는 살아 있었습니다. 저녁 6시 28분, 박도현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힘없는 목소리였다고 합니다. 한동안 일을 못할 것 같다는 말이었습니다. 한 사건이 터졌는데 그걸 해결하고 와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도현 씨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전민주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박도현 씨는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전민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전민준이 말하고 싶지 않아 보였으니까요. 통화가 끝난 후 박도현 씨는 통신사 기지국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아니, 나중에 경찰이 확인했습니다. 전민준의 핸드폰 위치가 나왔습니다. 집 근처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광안리 아파트 인근 반경 안이었습니다. 집 아닌지 바뀐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멀리 떨어진 곳은 아니었습니다. 5월 30일 월요일. 여전히 두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날 극단에서 최서연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극단 측은 걱정이 됐습니다. 평소 최서연은 연락을 잘 받는 편이었으니까요. 5월 31일 화요일 오전. 극단에 문자가 왔습니다. 최서연의 핸드폰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오전 10시 57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극단 활동을 함께하지 못할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차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이었습니다. 극단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갑작스러운 통보였습니다. 극단 측은 전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민준이 받았습니다. 아내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도 좀 안 좋은 선택을 한 적이 있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이라 당분간 활동이 어렵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극단 사람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일인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나중에 경찰이 확인한 결과 최서연이 입원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집 근처 어느 병원에도 그녀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전민주는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같은 날 오후 전민준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실에 연락해 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없었습니다. 강아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강아지는 여러 곳에 대소변을 봐놓은 상태였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며칠은 방치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집 안 상태는 어땠을까요? 싸움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혈흔도 없었습니다. 가구가 넘어진 것도 깨진 것도 없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집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장본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들이 있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에는 쓰레기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누군가 생활하다가 갑자기 나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옷장을 확인했습니다. CCTV에 찍혔던 두 사람의 옷이 없었습니다. 갈아입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목격됐을 때 그 옷 그대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급하게 나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획적이지 않았다는 뜻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사라진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지갑 2개, 여권 2개, 노트북 1대, 그리고 핸드폰 2대. 잠깐 외출하는 사람이 가져갈 물건들이 아니었습니다. 여권을 가져갔다는 것은 해외로 나갈 생각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노트북을 가져갔다는 것은 무언가 지워야 할 기록이 있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카드 사용 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실종된 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카드를 쓰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한 기록도 없었습니다. 통장에는 몇백만 원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해외로 나가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카드도 안 쓰고 현금도 안 찾고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누군가 돈을 줬을까요? 아니면 이미 현금을 준비해 놨을까요? 경찰은 CCTV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CCTV 분석은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5월 27일 밤 11시 45분. 최서연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5월 28일 새벽 3시 45분. 전민준이 편의점에서 나와 아파트로 향하는 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두 사람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내부 CCTV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정문, 후문,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모든 곳을 확인했습니다. 나가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비상계단은 어떨까요? 비상계단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상계단 출입구 앞에는 CCTV가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나가려면 CCTV에 찍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확인 결과 그곳으로 나간 흔적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주변 CCTV도 확인했습니다. 반경 500m 안의 모든 CCTV를 분석했습니다. 편의점, 카페, 식당, 은행, 가로수, 모든 곳의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들어간 사람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나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증발한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다른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혹시 아파트 안 어딘가에 있는 것은 아닐까? 물탱크, 옥상, 지하, 빈집, 수색 대를 투입해 아파트 전체를 뒤졌습니다.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집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국과수가 투입됐습니다. 집 안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혈흔 반응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루미놀 검사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DNA 검사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DNA만 검출됐습니다. 제3자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집 안에서 범죄가 일어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은 스스로 나간 것일까요? CCTV에 찍히지 않고 나갈 방법이 있을까요?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나갔다. 하지만 15층에서 1층까지 내려오는 동안 단 한 번도 카메라에 찍히지 않기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비상계단을 이용하더라도 출입구에는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 다른 집으로 갔다. 같은 층, 다른 집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입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나중에 그 집 사람의 모습으로 위장해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같은 층, 모든 집을 조사했습니다. 이상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가능성. CCTV 화질이 좋지 않아 판별하지 못했다. 실제로 밤 시간대 CCTV 화질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갔지만 경찰이 알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가능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가능성. 아파트 내부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나중에 나갔다. 하지만 어디에 숨을 수 있었을까요? 아파트는 이미 전체 수색을 마쳤습니다. 숨을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가능성은 무엇일까요? 경찰도 전문가들도 알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6월 2일 목요일 새벽 6시 47분. 전민준의 아버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전민준의 핸드폰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괜찮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단 두 글자였습니다. 아버지는 안도했습니다. 살아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같은 날 오전 8시 47분, 부산 기장군 어느 지역에서 전민준의 핸드폰 신호가 꺼졌습니다. 통신사 기지국에 마지막으로 잡힌 위치였습니다. 같은 날 저녁, 서울 광진구 어느 지역에서 최서연의 핸드폰 신호가 꺼졌습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이동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은 그 지역을 수색했습니다.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CCTV를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2016년 6월 2일 이후 전민준과 최서연은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카드 사용 기록도, 통화 기록도, 목격 정보도 없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증발한 것 같았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계속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한 사람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장유진, 노르웨이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이었습니다. 전민준과 어떤 관계였을까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장유진은 5월 5일에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혼자 왔습니다. 입국 목적은 관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머물렀는지 기록이 없었습니다. 호텔이나 모텔에 투숙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카드 사용 기록도 거의 없었습니다. 장유진은 나중에 현금만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찜질방에서 잤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2주 넘게 한국에 있으면서 단 한 번도 카드를 쓰지 않았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찜질방 이용 기록도 없었습니다. 5월 14일 장유진의 남편도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한국어를 유창하게 했습니다. 한국에서 유학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어디에 있었을까요? 역시 기록이 없었습니다. 신혼부부가 실종된 것은 5월 27일과 28일 사이였습니다. 그 시각 장유진 부부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을 찾아냈습니다. 5월 말경 광안리의 한 카페에서 전민준과 어떤 사람들이 만나는 것을 봤다는 증언이었습니다. 전민준과 함께 있던 사람 중에 외국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자와 남자였다고 했습니다. 장유진 부부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경찰은 그 카페의 CCTV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삭제된 뒤였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물증은 없었습니다. 목격 증언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경찰은 장유진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장유진은 이미 한국을 떠난 뒤였습니다. 6월 7일 장유진 부부는 노르웨이로 출국했습니다. 원래 예정일은 6월 20일이었습니다. 갑자기 날짜를 앞당긴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경찰은 노르웨이 당국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장유진을 한국으로 송환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르웨이는 거부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장유진이 범죄에 관여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목격 증언만으로는 범죄인 인도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장유진이 다른 나라로 이동하면 체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유진은 노르웨이에 머물렀습니다. 노르웨이는 자국민을 다른 나라에 인도하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장유진은 조사받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99%는 끝났다고 경찰은 말했습니다. 단 1%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 1%가 바로 장유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두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흔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신용카드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은 켜지지 않았습니다. 병원 기록도
약국 기록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죽은 것일까요? 아니면 어딘가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경찰은 두 사람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카드와 통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가족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어떤 목격 정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다면 어디선가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죽었다는 뜻일까요? 시신은 어디에 있을까요? 경찰은 수차례 수색을 했습니다. 부산 인근 산, 바다, 강, 모든 곳을 뒤졌습니다.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신 없는 사건, 가장 어려운 유형의 사건입니다. 물증이 없으니 범인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증거가 없으니 기소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정말 이들은 피해자일까요?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신혼부부가 사라졌으니 누군가에게 당한 것이라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문점. 왜 여권을 가져갔을까요? 해외로 나가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출국 기록은 없습니다. 공항에서 출국 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밀항을 했을까요? 배를 타고 몰래 나갔을 가능성입니다. 부산은 항구 도시입니다. 매일 수많은 화물선이 드나듭니다. 컨테이너에 숨어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빚도 없었고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도망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의문점. 왜 노트북을 가져갔을까요? 노트북 안에 무언가 중요한 파일이 있었을 가능성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면 안 되는 것, 경찰이 확인하면 안 되는 것, 그래서 가지고 나간 것일까요? 아니면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해야 했던 것일까요? 돈을 송금한다든지 연락을 취한다든지 알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의문점. 왜 전민주는 업무용 핸드폰을 가져갔을까요? 평소에는 가게에 두고 갔던 핸드폰입니다. 그날만 가져간 것입니다. 장유진과 연락하기 위해서였을까요? 그날 밤 장유진과 통화를 했을까요? 아니면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었을까요? 네 번째 의문점. 왜 전민주는 거짓말을 했을까요? 극단에 전화했을 때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입원 기록은 없었습니다. 무언가 숨기려 했던 것입니다. 아내의 행방을 숨기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섯 번째 의문점. 생존 신호의 차이입니다. 최서연의 마지막 신호는 5월 27일 밤 11시 45분이었습니다. 전민준의 마지막 신호는 6월 2일 오전 8시 47분이었습니다. 약 나흘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것일까요? 만약 두 사람이 함께 사라졌다면 신호도 동시에 끊겨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서연은 먼저 사라졌고 전민주는 나흘 동안 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여섯 번째 의문점. 전민준의 위치입니다. 5월 31일 극단에 전화했을 때 전민준의 위치는 집 근처였습니다. 통신 기지국 기록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집에는 없었습니다. 경찰이 그날 집을 확인했을 때 비어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집 근처 어딘가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어디였을까요? 호텔일까요? 모텔일까요? 찜질방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집이었을까요? 일곱 번째 의문점. 카드와 통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해외로 나가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카드도 쓰지 않고 현금도 인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돈을 준 것일까요?
장유진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현금을 준비해뒀던 것일까요? 언제부터 준비했을까요? 이 모든 의문점들이 가리키는 것은 하나입니다. 이들의 실종이 우발적이지 않았을 가능성입니다. 계획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첫 번째 가설. 장유진이 두 사람을 해쳤다. 장유진과 전민준이 어떤 관계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장유진은 5월 초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가 사라진 시기에 부산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페에서 만났다는 목격 증언도 있습니다. 만약 만났다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다툼이 있었을까요? 금전적인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개인적인 감정 문제였을까요? 장유진이 두 사람을 해쳤다면 시신을 어디에 숨겼을까요? 바다에 버렸을까요? 산에 묻었을까요? 하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목격 증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두 번째 가설. 전민준이 아내를 해쳤다. 생존 신호의 차이가 이것을 암시합니다. 최서연은 5월 27일 밤 이후 신호가 끊겼습니다. 전민준은 6월 2일까지 신호를 보냈습니다. 만약 전민준이 아내를 해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5월 27일 밤 최서연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5월 28일 새벽 전민준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 4시간 동안 집에는 최서연 혼자 있었습니다. 전민준이 돌아온 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다툼이 있었을까요? 전민준이 아내를 해쳤을까요? 그렇다면 시신을 어디에 숨겼을까요? 집 안에는 혈흔이 없었습니다. DNA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에서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민준은 나흘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시신을 처리했을까요? 증거를 인멸했을까요? 그리고 자신도 사라졌을까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요? 하지만 전민준의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가설. 최서연이 남편을 해쳤다.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최서연이 먼저 무언가를 계획했을 가능성입니다. 5월 27일 밤 집에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5월 28일 새벽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최서연이 남편을 해쳤을까요? 그렇다면 나흘 동안의 생존 신호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최서연이 남편의 핸드폰을 가지고 신호를 보냈을까요? 극단에 전화한 사람은 전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목격자가 확인했습니다. 녹음된 것일까요? 억지스러운 추측입니다. 네 번째 가설. 두 사람이 함께 누군가를 해쳤다. 가장 충격적인 가능성입니다. 두 사람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였을 가능성입니다. 장유진을 해쳤을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해쳤을까요? 그리고 도망친 것일까요? 하지만 장유진은 살아서 노르웨이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실종 신고나 살인 사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설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가설. 두 사람이 함께 계획적으로 사라졌다.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을까요? 빚쟁이였을까요? 조직이었을까요? 하지만 빚은 없었습니다. 조직과 연관됐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을까요? 결혼 생활이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두 사람이 사이좋게 지냈다고 증언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사라진 것일까요?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가설에는 빈틈이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풀리지 않습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9년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어떻게 됐을까요?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2015년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 전에는 15년이었지만 이제는 영구히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살인 사건이라면 범인은 언제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종 사건이라면 다릅니다. 두 사람이 살아있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어떻게 됐을까요?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제보가 들어오면 즉시 확인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결정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민준의 가족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서연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과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교차합니다. 그들은 매일 핸드폰을 확인합니다. 혹시 연락이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답답함은 그대로입니다. 사건 현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파트는 그대로 있습니다. 15층, 그 집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광안리 해변가는 여전히 관광객들로 붐빕니다. 편의점도 그대로 있습니다. 전민준이 마지막으로 들렀던 그 편의점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약일까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이 사건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딘가에 답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아쉬운 것은 장유진을 조사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녀가 말을 하면 많은 것이 밝혀질 수 있습니다. 전민준과 어떤 관계였는지, 한국에 왔을 때 어디에 머물렀는지, 5월 말에 부산에서 만났는지,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지만 그녀는 입을 열지 않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한국 경찰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자발적으로 돌아올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 증거가 더 나오지 않는 이상 그녀를 데려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새로운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당시 목격자가 더 있지 않을까? CCTV가 더 남아있지 않을까? 누군가 기억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너무 흘렀습니다. CCTV는 대부분 삭제됐습니다. 목격자들의 기억도 흐려졌습니다. 새로운 단서가 나올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풀리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아직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첫째, 누군가 양심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목격했던 사람이 뒤늦게라도 증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장유진이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마음도 변합니다. 언젠가 진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새로운 기술로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DNA나 흔적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넷째, 두 사람이 살아있다면 언젠가 흔적을 남길 것입니다. 완벽하게 숨어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언젠가 병원에 가거나 약을 사거나 누군가와 접촉할 것입니다. 다섯째, 시신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우연히 공사 현장에서, 산에서, 바다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을 둘러싼 의문은 여전히 많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 피해자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피해자가 있는 것일까요? 장유진은 정말 무관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일까요? 전민준은 왜 나흘 동안 신호를 보냈을까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최서연은 정말 5월 27일 밤 이후 사라진 것일까요? CCTV를 피해 나갈 수 있었을까요? 집 근처 어딘가에 숨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2016년 광안리에는 에어비앤비가 많았습니다. 관광지 특성상 불법으로 운영되는 숙소들도 있었습니다. 신원 확인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이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빠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런 곳에 숨어 있었다면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당시 그런 숙소를 운영하던 사람이 있다면 기억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 이상한 손님이 있었는지,
오래 머물렀던 사람이 있었는지, 외국인과 함께 온 사람이 있었는지, 청소할 때 이상한 것을 발견하지 않았는지, 작은 단서라도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람은 정말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CCTV가 곳곳에 있는 시대에도 가능할까요? 계획만 잘 세운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신혼부부가 사라졌으니 당연히 피해자일 거라고. 하지만 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피해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가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성급한 판단은 진실을 가립니다. 열린 마음으로 모든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전민준과 최서연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장유진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밝혀질 것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사라진 기억은 잊혀진 진실을 기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미스터리와 진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사라진 기억이었습니다.